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수팝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 화사한 곳으로 두 분의 선생님들을 같이 모셨는데요. 너무 미인듯이셔가지고 얼굴 크기가 살짝 너무 긴장이 돼요. 그래도 어쨌든 두 분과 함께 좋은 말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은요, 지금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신 두 분의 선생님들이시고요. 이번에 초등 문제 만점의 기술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책 전에도 여러 권의 책들을 공동 집필하신 선생님들이시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유용한 교육 얘기를 같이 나눠주러 오셨으니까 큰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문제 만점의 기술 공동 저자이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윤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초등 문제 만점의 기술 공동 저자이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좀 봄이네요. 그죠? 네. 선생님 너무 정신 없으시겠어요. 지금 신학기여서. 네, 아무래도 3월이 지금 막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도 새롭고 저희도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들 이렇게 미인이시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책을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와, 도대체 만점의 기술이 뭘까?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제로 초등 고학년을 위한이라고 이제 써있거든요.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이 굉장히 솔깃할 만한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 그런 책인데, 사실 초등 때까지 잘하다가 중등에 올라가서 너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아이들을 보고 당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초등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조짐, 이런 거 이제 교실에서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떤 케이스들이 보통 그런 아이들인지 한번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뭐 지필평가를 공식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막 뛰어나다,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문제집을 풀었을 때 뭐 정답률이 높다 또는 뭐 담임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께서 잘하더라고요 하는 말에 좀 기대어서 잘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자체 평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을 딱 보면 이 친구는 문제를 잘 풀겠다, 이 친구는 중학교 가서도 좀 잘 해내겠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어려운 문제나 조금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별표 치고 네, 별표 치고 그냥 넘어가는지 네네.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 푸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런 아이들은 문제를 이렇게 다뤄낼 때 굉장히 편안하게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도전하는 자세를 좀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잘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모르겠다 하고 별표 치고 넘어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나 엄마한테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한테 선생님들 보통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조금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제 이주영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면 이게 아마 문제집을 푸는 게 아이들 교육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제 교과서는 이미 학교에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또 아이들이 학교에서 봤던 교과서를 또 집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보다 보면 중복되는 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좀 지겨워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문제집을 많이 풀고 다양한 문제집을 접하면 아이들이 좀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 문제집에 반드시 딸려오는 게 답지거든요. 근데 이 답지를 보면은 이제 거의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이 비슷한 게 답지의 윗부분에 이제 아이들이 채점을 할 수 있게 바로 답이 나와 있고 그 아래에는 해설이 나와 있는데, 이 해설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 3번이 답이다 그러면은 3번이 왜 답인지에 대한 것만 좀 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좀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그 답인 부분만 보고 넘어가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고할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이번 책에 이제 이거는 이래서 답이야 라기보다는 문제를 읽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답인 거는 왜 답이고 답이 아닌 거는 왜 답이 아닌지 이제 그런 정답까지 가기까지의 그런 생각의 길들을 조금 제시를 해주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과목별로 이런 로드, 길을 좀 제시를 해놨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조짐이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네. 그런 조짐이 보이는 친구들은 정말 딱 답지의 그 부분만 보고 이 길을 생각하지 않고 이 길을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엄마나 혹은 학원 선생님이 제시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런 길들을 스스로 잘 찾아가서 중학교 때도 잘 하는 친구들은 일단은 자기가 이 답에서 문제에서 답까지의 길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할 때도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어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갔는데 네. 이제 여기에서 답까지 가는 부분이 조금 이제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저희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사실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교사인 저희 입장에서도 이 친구는 여기까지는 도달을 했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만큼을 도움을 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저희도 알기가 쉬운데 이제 그 길을 좀 알기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아이들을 지도할 때 문제를 잘못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길을 다른 데로 센 네. 건지 아니면 잘 왔다가 정말 이제 뭐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좀 사소한 부분에서 틀린 건지 알기 어려워서 저희도 책을 집필을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놓친 건지 알 수 있게끔 일부러 좀 순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아이들이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초등 저학년이나 중학년, 이제 고학년이지만 아직 문제 분석 이런 능력들이 좀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는 좀 도와주셔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이 책에서 이제 그 내용들을 보고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되게끔 마련을 하신 거겠죠? 네. 아무래도 네네. 이건 고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사실 아이들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만 학부모님께서도 아이들의 학습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순서를 저희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과정은 좀 내가 더 다져줘야겠다. 이런 부분은 아이가 이 로드를 잘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아실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때부터 문제 푸는 연습들이 잘 돼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제 문제 해결력들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학교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복잡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아이들한테 냈을 때 도전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특징들, 공통점들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에 쉽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과도 괜찮게 봤는지 좀 궁금해요. 우리 아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문제 하나를 보고서 답지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문제의 로드를 잘 따라간다. 그럼 우리 아이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아직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능력들을 갖춰야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기에 그런 문제를 잘 도전하는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일까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중학교, 고등학교랑 초등학교랑 좀 다른 네. 점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성적이라든지 석차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산출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자신의 이제 공부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그러지 않고 이제 아이들이 수행평가 혹은 과정중심평가라고 해서 이제 상대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내가 목표하는 데 도달했냐를 점검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를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확인을 하시는 게 수행평가지를 아이들이 제출을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게 문제를 해결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한 흔적을 남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한 흔적이라고 하면 네. 이제 문제를 읽을 때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소문항이라고 하죠. 이제 큰 문항 안에 작은 문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끊어서 일부러 표시를 해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자신도 모르게 자신 있는 그런 문항에는 표시도 자신 있게 넣고, 네, 좀 자신이 없다 하는 그런 문항에는 굉장히 좀 희미하게, 네, 표시도 희미하고, 약간 썼다 지운 거 같아요. 지운 거 표시가 나고 해서 저도 이제 일부러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수학은 좀 이런 표시들을 캐치하기가 쉬운데 이제 사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도 이런 표시를 보고 요 문항에서는 답을 쓰고 요 문항에서는 답을 좀 쓰기가 어려웠나 보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표시들을 일부러 남겨서 나중에 피드백을 줄 때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이들 중에서 문항을 잘 파악하는 아이들, 이제 그런 정답까지의 도달을 잘 하는 친구들은 첫 번째가 옳은 문항, 옳지 않은 문항. 이제 내가 답을 맞는 걸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틀린 걸 찾아야 되는지 우선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큰 문항 안에 작은 문항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내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에다 정확하게 표시를 해둡니다. 근데 문제에 표시를 해놓는다고 해서 문제를 정말 다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답해야 되는 부분들에만 표시를 해놓고 또 사소한 부분이기도 한데 아이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단위를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기호를 적어야 되는지 기역, 니은, 디귿을 적는지 아니면 단어를 적어야 되는지 혹은 어구를 적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꼼꼼하고 정답에 잘 도달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거를 문제에서 묻고 있는지 확실하게 아는 친구들은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정말 그 도달을 잘한 친구들,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큰 의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소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사소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는 꼼꼼한 아이들이 일단은 잘한다 이고요. 그 다음에 꼼꼼하지 않더라도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이 좀 제대로 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의 흐름에서 정말 물어보는 것들 놓치지 않고서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들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자칫 조금 덜렁대고 덤벙대가지고 평소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팁처럼 이제 맞는 거 아닌 거 그리고 또 풀어야 될 부분 이런 것들 체크 잘하고 끊어읽기 잘하고 이런 부분만 훈련시키셔도 나중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희망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정말 실력이 있어도 문제를 잘 풀고 못 푸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도 있는 애인데 시험 볼 때마다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게 사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대충 읽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문제를 정말 잘 읽기 위해서는 어떤 팁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의 그 문제 평가 문항의 트렌드를 보면 좀 단편적인 개념을 묻거나 뭐 기억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단답형보다는 문장의 길이도 막 길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해야 되는 서술형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전교생의 7분의 1이 5학년 학생인데 뭐 5학년 학생 중에 3분의 1이 남학생이고 그 중에 2분의 1이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5학년 남학생 중에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전체 전교생의 얼마일까요? 뭐 이런 문제들. 네네. 지금 어머님들 혹시 답이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안 떠오르실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잘 푸는 아이는 전교생의 몇 분의 몇이니까 곱셈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계속 누적적으로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7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 문장을 연산적으로 좀 치환하고 변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교과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도 너무너무 잘 해야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런 단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네. 하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뭐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나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의 사료 문제라든지 뭐 과학의 그래프 문제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정 단원에 잘 적합한 그런 자료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아는 친구들이 문제를 어디에서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고 자료의 어느 부분을 적용해서 답을
적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문제를 막 많이 풀다 보면은 그런 거를 저절로 알게 된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소에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조금 감각적으로 문제의 전략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문제를 꼭 많이 풀지 않아도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에 좀 익숙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하나를 풀더라도 정성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양치기를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를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국영수 관련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께 여기서도 다루고 계시지만 이제 사회과학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사회과학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기술, 그리고 만점 받는 전략,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이 5학년, 6학년으로 진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수학이랑 영어나 국어도 어려워요 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특히 이제 사회나 과학에 흥미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어떤 과목이든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랑 과학의 특징을 한번 들어보면 바로 통합적인 과목이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랑 과학은 특히나 실생활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이들이 이런 실생활이랑 내가 배웠던 사회과학에서 배웠던 개념이랑 연결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생활이랑 도대체 사회과학에서 공부한 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사회랑 과학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확실히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회 시간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사회 교과 시간에, 사회 수업 시간에 이제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인권의 뜻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인권을 우리가 생활에서는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생활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하면은 이게 인권 문제인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네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업 시간에 이제 일부러 개념을 설명을 해줄 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개념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그 문제집에서 짧게 요약되어 있는 걸 보면은 문제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인권이라고 하면 보통 그 개념만 그렇죠. 나와 있지 사례를 많이 제시를 그렇죠,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정말 문제집 딱 그 부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의 문제를 푼 친구들은 인권의 뜻은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적용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하나 풀 때 물론 문제를 푸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 사회랑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많이 기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 이제 코로나도 2년 동안에 저희가 겪으면서 아이들을 이제 많이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3월에 아이들을 대면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선생님이 바로 옆에서 같이 이제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원격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을 직접 마주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학기지가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알게 된 게 자료 해석을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자료 해석. 네, 그 사회랑 과학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게 지도 그리고 표, 이제 그래프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수학 시간에 배우거든요. 그쵸.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꺾은선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막대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것들이 수학 시간에 나오는데 분명 4학년 때 공부를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걸 5학년, 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이제 일기도 그리고 할 때 만나다 보면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하죠. 네, 숫자는 있는데 이 숫자를 일기도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문제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 자료를 내가 그냥 숫자만 읽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꺾은선 그래프에서 뭐 영상인 기온이 나왔다.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영상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꺾은선 그래프를 읽는 거는 공부를 했으니까 계속 날씨가 따뜻하네 라고는 이해를 하는데 날씨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영상이 1년 내내 영상인 곳은 제주도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제주도의 기온을 물어보는 문제구나 라는 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연결고리들을 이제 좀 촘촘하게 연결을 하는 게 바로 사회와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평소에 이제 그런 관련된 교과 관련된 책들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나 과학 같은 것들은 이슈가 신문이나 뭐 이런 곳에서도 많이 다루는 얘기잖아요. 그럼 평소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접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사회나 과학 문제를 푸는데 좀 더 강점을 발휘하나요?
근데 확실히 이제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문제에 접근하는 거라든지 이제 문제에 처음 접근하기도 전에 자신감을 가질 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가 경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저는 금요일에 경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경칩이 만물을 깨운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거를 감각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절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네네. 이런 거에 관심을 잘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이제 금요일에 아이들이랑 수업을 할 때 이제 경칩 얘기를 하고 아직 경칩이 오기 하루 전이었으니까 작년 경칩 뉴스를 봤어요. 근데 여기 뉴스에서 서울 기온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작년이 한 15도 정도였는데 네. 올해 경칩은 영하였거든요. 그러면 배경 지식이 풍부한 친구들은 어디까지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일기도를 배웠을 때 뭐 고기압의 영향, 저기압의 영향 이런 것들 우리가 5학년, 6학년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작년에는 10도 이상이었는데 왜 올해는 조금 더 춥지? 그러면 고기압의 영향이 강한 걸까? 저기압의 영향이 강한 걸까? 여기까지 도달하는 친구도 있고 네. 이제 배경 지식이 되게 조금 부족한 친구들 그리고 좀 관심을 덜 갖는 친구들은 날씨가 춥네 근데 여기까지만 끝나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만났을 때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확실히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덜 두려워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과학은 선생님들이 추천하시기에 일단 배경 지식을 많이 가질수록 네, 성적, 성취도 이런 거 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여러 가지 참고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 책은 어떤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선생님 한번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공부에 욕심이 있는 고학년 친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어렸을 적에 공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물론 열정만 뛰어났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서점에 가든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든 이 평가에 대해서 좀 길라잡이처럼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자료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뭐 선배들의 경험이라든지 뭐 선생님의 조언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탄탄하게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표시해야 되고 문제의 어디 부분을 읽어야 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길라잡이 같은 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암기나 이런 개념 이해는 좀 자신이 있고 이제 내가 아는 것을 잘 표현해서 문제에 내 적용을 하고 성취도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욕심 있는 고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학년 안 되나요? 저학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아직 뭐 욕심을 가진 친구들이야 당연히 보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아이들이 뭐 거기까지 생각 못 하더라도 학부모님들이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데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도움의 말씀 주시고서 마무리해 볼게요.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새 학기가 되고 나서 정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어떻게 한 해를 보내야 되는지 고민 중인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학생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책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담은 고민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2의 문해력이라고 하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 고민하고 좀 걱정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이 책이 좋은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